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테이블에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 문제가 올라가는 건 아닌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주한미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hat issue is not on the table here in Singapore on the 12th. 남북 관계에 진전이 있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은 북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국이 원할 경우 한미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se kinds of issues can come up subsequently between two sovereign democracie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주한미군의 주둔은 물론 감축, 철수까지 논의 주체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회의에 함께 참석한 송영무 국방장관도 주한미군은 북핵과 별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종전선언의 가능성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 종전을 논의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이상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at could happen. That could happen. We talked about it. We talked about ending the war, signing of a document that it's very important in one way. Historically, it's very important. 북미 회담이 끝난 후 남북미 정상이 모여 한반도의 전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이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음으로써 북미 회담으로 향하는 길이 더 넓어지고 탄탄해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없을 거라면서 정상회담 준비가 순항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hundreds that are ready to go. But I said I'm not going to. But why would I do that when we're talking so nicely?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공식 선언했지만 12일에 모든 걸 끝내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정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을 출발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차가 백악관에 도착합니다. 김영철 맞다.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은 김 부위원장은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75분간의 면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배웅했고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했습니다. We're meeting with the chairman on June 12th. And I think it's probably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ultimately a successful process. We'll see.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도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Letter was a very nice letter. Oh, would you like to see what was in that letter? Would you like? How much? How much? How much?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열리는 12일에 서명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담은 프로세스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겁니다. 김 부위원장은 면담을 마친 뒤 다시 뉴욕을 거쳐 베이징을 통해 내일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번 미국 방문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회담까지 남은 열흘 사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큰 봉투에 담긴 김정은 친서를 전달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정치부 곽정화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 자체가 아주 큰 뉴스인데 오늘 화제가 됐던 건 의자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차 앵커는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의자가 좀 다른 게 보이시나요? 네, 한눈에 보기에도 크기와 색깔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크기부터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크고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고 또 김영철 부위원장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18년 전 조명록 인민군 차수가 군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날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당시에는 같은 크기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 크기뿐만이 아니라 태도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영철 부위원장 두 손을 공손하게 가지런히 모으고 있습니다. 손 윗사람을 만날 때처럼 공손한 모습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반면 조명록 인민군 차수는 왕별을 단 차수 군복을 입고 편안히 기대 앉은 모습입니다.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18년 전과 지금 모두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탄 건 같지만 지금은 트럼프 특유의 협상력이 변수입니다. 최근에도 회담 취소를 언급한 적이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이끌어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겁니다. 네, 오늘 친서를 주고받는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친서와는 조금 다르네요. 문 대통령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받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파란색 서류 파일 형태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상징하는 금박 엠블럼이 앞에 박혀 있었는데요. 이번 친서에서도 흐릿하게 같은 엠블럼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친서는 하얀색 대형 봉투에 담겨 있는데요.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한 거다. 혹은 최고 존엄의 편지를 구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비밀경호국을 통해서 봉투 속에 독극물 등의 위험한 물질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오늘 김영철 부위원장과 비교되는 북한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 누굽니까? 네, 바로 리선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 내내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우리 취재진에게까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잘 될 거이 분명하지. 자, 기자 선생님들은 잘 안 되길 바라고. 점심 시사도 못한 사람한테 뭐 저렇게 문의하나. 네, 회담장에서도 이 기선 제압이 계속됐습니다. 회담 전체를 공개하자고 기습 제안을 하면 기자 선생들이 다 있게 하자, 아니다 효율적으로 하다 서로 왈가왈부를 하다가요. 오늘은 양보하지만 다음에는 공개하자 이렇게 됐는데요. 4.27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리선건 위원장, 쉽게 말해서 회담 상대와 장소 등에 따라서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워싱턴과 판문점 회담에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의 곽정화 기자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느냐 이걸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사흘 전까지 지금 사법부의 특별조사단장을 지냈던 분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혔었는데 오늘 입장을 바꿨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을 이끌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다며 추가적인 형사조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기존 태도와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리 구성을 달리하거나 더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하면 얼마든지 형사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적극적인 검토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아울러 일부에게만 열람 형식으로 공개하려던 재판 거래 의혹 문건들도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공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국민들한테까지도 공개 가능하십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사조치 여부와 관련해선 판사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늦어지면서 사법부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얼마 전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신의 영역에 있느냐 이렇게 비판해서 파문이 일었었죠. 이목희 부위원장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만 이 해명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무키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말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통계적 근거가 없다며 부총리가 신의 영역에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일자리위원회는 신의 영역에서는 간절히 기도하겠다고만 했지 부총리가 신의 영역이냐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이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신의 영역에 있습니까? 위원회는 다시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홍보팀이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다 보니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위원장은 해명 없이 중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정책 당국자가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 부위원장의 견해도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제 이론이나 실무에 입각한 정책이 아니고 매우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 바로 송파을입니다. 최재성 민주당 후보와 두 전직 앵커들이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새 후보들을 이동근, 이서현, 김민지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청사에서 승리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러 왔습니다. 정신 똑바로 쳐가 하면 박빙이 됩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최재성 민주당 후보. 잠을 못 자신 것 같아요. 가정 못 잤죠, 뭐. 출근 인사 뒤 참모들과 회의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특이한 자세. 주민들과 시선을 맞추려고 고안해낸 동작입니다. 눈높이를 낮추기 위한 각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려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 남양주에서만 3선을 했지만 송파을은 첫 도전. 시간을 쪼개다 보니 점심은 주로 차에서 때우고 밤에도 쉴 틈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했던 방식인데 이렇게 뉴스 앵커 출신으로 인지도가 높은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의 강점은 친근한 스킨십. 후보 등록을 한 이후 단 하루도 출근길 인사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유세차에서 마이크를 잡는 것도 이제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성취한 것이 죄가 되는 세상입니까? 주민들의 응원은 힘이 됩니다. 이쁘지 않네. 네. 사랑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금 절실해가지고 마음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죠.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연 박종진 바른미래당 후보. 지하철역과 공원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후보 박종진 앵커입니다. 많이 내가 얘기했습니다. 예, 도와주세요. 화이팅! 오케이. 공천 논란 끝에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든 만큼 식사 시간까지 홍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네. 근데 사장님이 나 못 알아보니까 서운했어. 3,008km를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재건축 규제 또 세금 폭탄 문제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반드시 박종진이 책임지겠습니다. 정치가 쇼맨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결단력! 그것만큼은 제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철새가 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어찌됐든 저는 다 졌고. 민주당 최재성 후보에 맞선 배현진, 박종진 후보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송파을 선거의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맞은 첫 주말, 여야 대표는 꼭 이기고 싶은 전략지역 유세에 나섰는데요. 날선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첫 주말에 찾은 곳은 울산과 경남입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공격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진 전략을 내세운 민주당에게는 울산과 경남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지원 유세에 같은 당 광역단체장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홍준표 패싱 논란을 언급하며 반사이익을 노렸습니다. 근데 염치는 알아요. 그러니까 다음 대표가 동쪽으로 가면 도지사 후보는 서쪽으로 가고. 반면 홍준표 대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첫 주말 유세 지역으로 택했습니다. 일각에서 수도권 전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분위기 반전에 나선 겁니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내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북한 경제에만 신경 쓴다며 추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오죽하면 여당 대표가 김정은 대통령이라고까지 말했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공동대표가 대구 경북을, 박주선 공동대표가 전남을 방문하는 영호남 쌍끌이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동시에 호남 공략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때이른 폭염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 기온 30도를 웃돌았고 경남 창녕은 35.2도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남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첫 소식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가 울리고 파도가 밀려옵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물벼락을 맞으며 더위를 날립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이른 더위에 해수욕을 즐깁니다. 개장까지 20일 넘게 남았지만 모래사장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좀 추웠는데 바닷물의 수심이 좀 낮고 그래도 수온이 이렇게 좀 높아서 좀 가족들과 이렇게 좀 즐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개장한 해운대 해수욕장도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해운대 6만 5천여 명을 비롯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는 오늘 하루 12만 명이 몰렸습니다. 어린이들은 분수대로 뛰어들었고 청계천은 산책하는 사람보다 다리 밑에서 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경남북과 전남 내륙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이틀 연속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햇볕이 내릴 때는 도심 이런 시멘트 건물 주변은 열기가 더 뜨거운데요. 실제 온도는 38도나 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1도, 대구 33.9도, 광주 32.4도 등 대부분 30도를 넘겼습니다. 경남 창녕은 35.2도로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여름이 아니고 여기 지옥 같아요. 집에서 나오자마자 막 땀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더웠어요, 진짜. 일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밤이면 한강에 나와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부끄러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밤이 찾아온 한강 시민공원. 야시장이 열린 한쪽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잔디밭 위에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아예 텐트를 쳐놓고 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한강공원에서 밤 9시 이후 텐트를 치는 건 단속 대상입니다. 범죄나 풍기문란을 막기 위한 목적인데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수위 높은 그런 애정 표현을 하는 모습은 좀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을 때 이제 좀 이렇게 피해서 가고 그러긴 하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마다 지저분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각종 음식 쓰레기에 술병, 비닐 등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합니다. 유리로 된 소주병이나 맥주병이 잔디밭에 이렇게 곳곳이 숨어 있어서 아이들이나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도 되게 위험한 것 같고. 날이 밝은 후 다시 찾은 한강. 새벽부터 시작한 쓰레기 수거 작업은 아침 내내 계속됩니다. 저녁에는 늦게 간 사람들 여기다 다 그대로 놓고 가버리니까 이건 맨날 사람은 부져버리고 대책이 안 서요. 쓰레기통뿐 아니라 곳곳에 숨겨져 있어서 수거하기도 힘듭니다. 이 수거 차량엔 지난밤 잔디밭에 버려진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는데요. 이곳 반포한강공원의 경우 주말마다 약 11톤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한강공원에선 밤마다 부끄러운 시민의식의 맨 얼굴이 드러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인천의 한 공장에서 폐 염산 등 화학물질 15톤이 유출됐습니다. 장시간 냄새를 맡으면 식도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요. 그런데 이 공장에는 독성 물질 250톤이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공장 직원들이 검은 액체에 부직포를 덮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공업지역 안에 있던 화학물질 보관 탱크가 부서진 겁니다. 보관 탱크가 쓰러지면서 시커먼 폐 염산과 폐 양산이 이렇게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바닥은 붉게 부식됐는데요. 이 폐산은 바로 옆 공장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독성 물질의 양은 약 15톤, 하수도관으로도 흘러들어갔습니다. 호흡기나 이런 데 이제 화상을 일으켜요. 하수관거가 이제 돼서 태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은 있는 거죠. 공장에는 폐기물질 250톤이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과 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염산 탱크가 17개가 있답니다. 17개. 그 전에도 3번이나 넘어졌고 진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관할 당국은 지난해 말 독성 물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처리를 해야 하는 시한이 30일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넘어갔으니까, 초과했으니까 그 업체를 갖다가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영업도 정지를 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에만 그쳐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한 도로에서 난 차량 충돌 사고로 우리 국민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오전 11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쯤 한국인 일가족 8명이 탑승한 미니밴이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트럭과 충돌에 발생했습니다. 사상자 8명 모두 한국 국적자로 알려졌습니다. 다친 4명은 현지 포틀랜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최대 개고기 시장이던 모란시장에서 며칠 전 마지막 남은 도축장이 철거됐습니다. 그러자 도축업자는 곧바로 다음 날 다시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끝나지 않는 개고기 싸움,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트럭에 물건을 싣습니다. 모란시장에 한 곳 남아있던 개 도축장과 우리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간 모란시장에서는 여전히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모란시장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개 도축 업소입니다. 성남시에서 시설을 철거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새 시설을 들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천막까지 쳐놓고 여전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철제우리에는 개 수십 마리가 여전히 늘어진 모습으로 갇혀 있습니다. 시설을 철거하자마자 도축업자가 구청에 가서 도축시설을 되찾아온 겁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2월 상인들과 협약을 맺고 도축시설을 모두 걷어냈습니다. 도축시설을 불법 건축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상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근처에 이동식 도축 차량을 마련해줬습니다. 도축 차량에선 개 도축은 금지되고 닭과 염소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이 독점적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지금 도축장을 놓아두고 있으면은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절대로 반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도축업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장사를 계속해왔습니다. 개 도축 도구가 불법 시설물로 간주를 한 거예요. 저 부분이 판례가 없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양보를 못한다는 내용이죠.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질까? 개는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포함돼 있어 사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축과 유통을 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빠져 있습니다. 관련 법에서 빠져 있다 보니 개 도축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성남시는 조만간 시설을 다시 철거하기로 했지만 영업을 재개해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을 주고 그 안 하면 이제 상인들이 다 떠나려고요. 다른 압박을 주려는 그런 걸 해야지. 동물학대와 상인의 생존권을 둘러싼 갈등이 쉽사리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북촌 한옥마을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거지에 몰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못 살겠다며 집단 행동에 나선 건데요.
주민들은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50년 넘게 살고 있는 김현주 씨. 이른 아침 주위지어 마을로 들어오는 관광객과 자주 신경전을 벌입니다. 방에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 계속 웅성웅성 그리고 사진 찍으면 야호 뭐 너 거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조용히 해달라는 안내문에도 시끄럽게 떠들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관광객부터 사진을 찍다 장독을 깨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까지 결국 김 씨는 집 현관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이 문을 두드리거나 이 초인종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 이 집 현관에 CCTV를 설치한 집이 적지 않은데요. 이 현관문만 열면 이 북적이는 관광객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사이로 조용히 해달라는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거리 집회에 나섰습니다. 새벽부터 오는 관광객, 주민은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쓰러진 북촌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라! 북촌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은 하루 평균 8,000명이 넘습니다. 관할구청에서 정숙관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이후 사법부를 불신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문건을 공개한 특별조사단은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조사단 스스로 말을 바꿔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조사 보고서에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이 발견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사단은 어제 판결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없다며 기존 발표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아무리 타락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부풀려진 것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법원 일각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무게를 실어준 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말로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조사단이 주관적 판단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가 이를 수습하느라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의혹에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도 바꾼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 누구의 전화보다 반가운 이 자녀의 전화. 그런데 전화를 받아보니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면 어떨까요? 원하는 거 저희 원하는 게 시작하려고 그치? 어떨까요? 오늘 술 시킬까요? 여보시오. 그 맛이 시켜요. 당신의 자녀가 납치됐으니 돈을 보내라. 부모 입장에선 머리가 하얘지는 이야기죠. 지난달 말 부산입니다. 경찰차가 서고 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황급히 뛰어갑니다. 도착한 곳은 한 가정집인데요. 경찰이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여성 한 명이 나오더니 한참을 얘기하곤 경찰을 세워둔 채 혼자 들어가 버립니다. 당시 집 안에선 40대 여성이 한 남성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갔다. 아들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니 3천만 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의 신체를 훼손하겠다.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한 이 남성,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이 자녀가 납치됐으니 돈을 보내란 이른바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입니다. 부모의 절박한 심리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유형이죠. 이 범행 전 가족의 이름은 물론 이 휴대전화 번호 또 가족 관계까지 미리 파악해 치밀하게 접근합니다. 또 이 자녀가 실제 납치된 것처럼 믿게 하려고 수화기 너머로 납치된 자녀인 척 연기를 하기도 하죠.
이 범행 전 자녀에게 욕설 전화를 미리 건 다음에 휴대전화를 끄게 하고 이후에 부모와의 연결을 차단해버리기도 합니다. 실제 앞서 보신 부산 사례의 경우도 이런 치밀한 범행 수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어머니 말고도 피싱 범일당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집 앞에서 경찰의 진입을 막았던 딸이었습니다. 근데 딸한테도 또 전화가 왔었대요. 같이 딸이 있는 걸 알고 번호를 다 알더랍니다. 인적사항도 다 알고 만약에 두 분 다 계속 통화를 했다라면 아마 피해가 생기지 않았을까. 엄마와 딸의 번호를 미리 파악한 뒤 동시에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낼 때까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것이죠. 딸이 경찰의 진입을 막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실제 납치된 아들인 척 수화기 너머에서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출동한 경찰이 긴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싱범과의 전화를 강제 종료시킨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청와대 주변으로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 등산로 개방에 이어 이번엔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칠궁도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건데요. 장희빈의 흔적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종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본수대 앞에서 바라본 청와대입니다. 영빈관 왼편에 아담한 조선시대 사당 하나가 보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 칠궁입니다. 왕비의 지위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왕을 낳은 후궁들을 기리는 곳으로 숙종 제위 때 국무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끝내 사약을 받고 단명한 장희빈을 비롯해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 등 7명의 신주가 모여 있습니다. 칠궁은 네모난 연못과 산자락이 깊은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식 정원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968년 김신조 침투 사건 이후 경호 차원에서 굳게 문을 닫았던 칠궁이 신청자에 한해 이번 달부터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된 겁니다. 고즈넉하고 옛날스러움 이런 것이 좀 느껴질 것 같은데 개방이 되는 게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을 시작으로 집회와 시위도 청와대 바로 앞에서 할 수 있게 됐고 인왕산 옛길도 5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권위를 벗어난 청와대 주변이 역사 자원과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6월 시작부터 여름 더위가 기승이죠. 내일도 폭염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30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니까요. 더위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햇볕이 강한 오후 시간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잠시만 노출돼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바르시고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호흡기에 매우 치명적인 오존 농도까지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되니까요. 오존이 특히 위험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부산과 울산에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후엔 일부 전북과 영남 지역에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기온 보시면 아침 서울 18도, 세종 14도, 대구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강릉이 32도, 대구는 34도 등 대부분 30도 이상 오르며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은 덥고 일교차도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